안녕하세요. 별의별 일을 다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저는 스스로도 꽤나 평범하고 심심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도 나름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원래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20대 초반에 전문대에 다녔을 때 막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하고 취업 시작하면서 쓸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학에 제조 공장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려서 공장이라는 소리만 듣고 영혼이 나간 상태에서 중노동을 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같이 일하는 분들도 너무 좋고 대표 공장님도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손이 빠르고 일머리가 좋다고 다음 방학에도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더군요. 제 자리 그대로 남겨두신다고 하시면서요. 공장이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방학 동안 좋은 인연도 쌓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취업을 했는데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저는 위경련과 스트레스성 탈모를 얻고 퇴사를 했습니다. 야근을 숨쉬듯이 하는데 야근 수당도 없고 일은 일대로 죽을 맛에 찔끔한 회사에서 정치질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2년 동안 버티다가 저리 진절머리 나서 떠난 중이 되었고 그 후에 다시 예전에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좀 쉴까 했는데 마냥 시간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생활비도 벌 겸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예전에 공장장님도 그래도 계셨고 또 저와 가깝게 지내던 직원분들도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돌고 돌아 저는 다시 공장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일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사람도 좋고 일도 의외로 적성에 맞아서 어느새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공장 내에 있는 품질팀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도 꾸준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커리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여겼던 곳이 어느새 제 일터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제 새로운 진로를 찾기도 했지만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공장장님을 만나고 제가 원래 속 이야기를 잘 안 터놓는 편인데 이제는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친한 언니도 만나면서 그냥 일터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연도 많이 만났어요. 그중에서도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그 언니가 제게 소개시켜 준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와 개그 코드도 잘 맞아서 몇 번 만나지 않았을 때 저희 둘 다 아, 이 사람이구나 감이 왔었죠. 잘 맞는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뭔가 연애 초반의 긴장감이나 설렘보다는 저희는 늘 편하고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남편은 제 가족과도 안면을 트고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군대에서 제대를 해서 복학생이었던 제 동생을 남편이 잘 챙겨줬어요. 남편은 위로 2살 차이가 나는 누나만 있어서 늘 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을 본인 동생처럼 생각했거든요. 제 동생도 남편에게 형 하면서 잘 따랐고요. 제 본가가 경기도라서 그 당시 동생이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동생이 신경이 쓰였는지 자주 불러서 동생과 셋이서 저녁 식사를 했었죠. 저는 제 동생까지 생각하는 남편에게 참 고마웠는데 하루는 또 셋이서 동생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저희 남매가 대화하는 걸 보고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 엄마랑 아빠 결혼기념일 선물은 어떻게 해?
그거 내가 이미 주문했어. 네 휴대폰으로 링크 보내줄 테니까 궁금하면 보고 너는 5만 원만 보내. 나머지는 내가 낼 테니까. 아, 그날 집에 갈 때 케이크 사가고. 알겠어. 그냥 동네에서 산다. 그러든가. 유리 너는 진짜 누나다운 누나 같다.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재훈이랑 있으면 되게 누나스럽다고 해야 하나? 저희 누나가 좀 무섭긴 해요. 무섭게 뭐가 무서워? 네가 잘하면 내가 큰 소리 한번 낸 적 있냐? 당연히 내가 얘 누나니까 누나 같지. 누나답고 누나스러운 것도 뭐래? 재민 씨도 누나 있잖아. 글쎄, 나는 평생 나한테 누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저는 이때 남편의 말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제 동생하고 5살 차이가 나고 남편은 누나랑 2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더 나이 차가 나니까 더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남편과 연애 3년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 혼자서 남편과 남편 누나를 키우셨는데 남편이 대학에 입학한 해에 크레인 운전을 하시다 사고가 나서 지금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죠. 그때 받은 보험금과 모아둔 돈에 대출을 좀 껴서 마련한 자리에 동네에서 정육점을 내셨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시아버지 생활비 정도는 벌고 계세요. 살아온 사연 때문에 지치고 삶의 회의감을 느끼실 만도 한데 시아버지께서는 늘 푸근하게 웃는 얼굴에 조용조용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며느리인 제게도 참 조심스럽게 말을 거시고 말을 최대한 아끼는 그런 분이셨죠. 시아버지는 남편과 제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부터 바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터라 최대한 자주 찾아뵀었는데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은 상견례 직전에 한 번 봤거든요. 늘 바쁘고 시간이 안 된다고 만나지 못했는데 전직 승무원으로 2년 전 결혼하고 나서 그만두고 가정주부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동생도 오고 네 옳게 될 사람도 왔으니까 시간 좀 내서 와라라고 하셨지만 형님은 내 일정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억지로 맞추냐고 하시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셔서 직접 들었던 거예요. 남편에게서 형님의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이기적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뭐 흔히 스스럼 없는 남매 사이에 남동생들이 누나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이라는 걸 그 전화 통화를 듣고 알았죠. 목소리가 정말 앙칼졌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조만간 시간 한번 내라.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는데 아무래도 하나 있는 딸이라서 너그러우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형님이 시간이 된다고 통보하듯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고 남편은 지 스케줄대로 시간을 맞춰야 하는 거냐고 좀 불만을 표현했어요. 제게도 싫으면 상견례 당일에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형님 될 분이니까 그 전에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다시간 시댁에서 처음 만난 형님은 저를 보고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오래 서서 일해서 다리가 부었나 보다. 팅팅 부어 보이는데? 그 말의 순간 저는 제 다리를 쳐다봤어요. 그날 저는 무릎을 넘는 기장의 스커트에 스타킹을 신었거든요. 살색 스타킹이긴 했는데 뭐가 부어 보인다는 거지 싶었죠. 아, 공장은 맞는데 저는 품질팀으로 옮겨서 오래 안 서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승무원이었잖아. 오래 서 있어서 다리 붓는 데는 이골이 나서 압박 스타킹이나 다리 마사지기 좋은 거 빠삭하게 알거든. 근데
부은 게 아니라 그냥 하체가 튼실한 거였나 보다. 그치? 저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참으로 강력한 첫인상이었네요. 아직도 제 다리를 보고 웃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분명 저보다 6살은 연상인데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아도 되게 철없고 사람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말을 그냥 툭툭 내뱉고 표정도 못 숨기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되게 업신여기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첫인상이 별로라서 그 후에 뭘 하든 내가 꼬아듣거나 보는구나 생각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서 형님이 한 말을 듣고 아, 저 인간은 나를 처음부터 물러보는구나 했어요. 아, 맞다, 아빠. 내 친구 어머니가 저번에 신점을 보고 오셨는데 진짜 용하다고 해서 나도 가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네 아빠 다리 절지? 하는 거야. 누나, 말 좀 조심해. 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막 해? 더더군다나 유리도 있는데. 야, 아빠가 다리 저는 게 뭐 숨길 일이야? 보면 다 아는데. 예민하게 왜 그래?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너 결혼 문제도 한번 물어봤어. 너 생각해서. 왜 쓸데없는 걸 물어봐? 난 그런 거 믿지도 않는데 누나 문제나 물어보지. 내가 문제가 어딨냐. 아무튼 아빠, 내가 내 동생이 올해 결혼하는데 어떻게 잘 사냐고 상대랑 잘 맞냐고 물어봤거든요. 신나게 말하던 형님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좀 비웃는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흘려들어. 믿든지 말든지니까. 재민이가 결혼하는 상대가 뭐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다고. 결혼하면 10년 이내 큰일 난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정수리에 이 결혼 안 된다고 소금을 뿌려도 그것보다 기분 나쁘진 않을 겁니다. 흘려들으라고 믿으나 마나라고 웃으면서 말하면 단가요?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신경질적으로 형님에게 따졌어요. 누나, 진짜 할 일 더럽게 없다. 그런 거 듣고 다닐 시간 있으면서 우리가 인사하러 올 땐 왜 그렇게 바쁜 척 한 거야? 야, 너 이런 거 원래 안 믿는다며. 그럼 믿지 말고 흘려. 올케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네가 왜 그러니? 올케, 기분 나빠? 기분이 안 나쁘진 않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 사람도 어차피 안 믿으니까요. 제가 오히려 더 웃으면서 말하니까 형님은 아, 올케 되게 긍정적이다 하더라고요. 좀 감이 오시죠? 제가 시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떤 시집살이를 형님에게 당하면서 살았을지 형님은 말로 열량 빚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열량, 천냥, 만냥 빚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이나 시아버지 생신이면 시댁에 모이거나 외식을 해서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술도 한두 잔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데 웃긴 게 형님이 술만 좀 들어갔다 하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공순아, 음식 없다. 메뉴판 좀 가져다 줄래? 다음날 남편이 누나가 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해도 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술 힘 빌려서 마음에 안 들고 만만한 올케 갈구는 거였어요. 매번 식사 자리에서 술만 좀 마시면 공순이 올케는 왜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냐?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이런 소리를 혀가 베베 꼬인 발음으로 해서 한 번은 제가 그걸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족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어요. 형님, 이번에는 잊지 못하시겠죠? 하고 말이죠. 그 후로는 안 그러더군요. 창피했던 건지 아니면 지가 보기에도 애써 취한 척하면서 저한테 막말하는 게 민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꼭 그렇게 제가 공순이라는 걸로 저를 깎아내리고 싶어 했는데 저는 전혀 타격이라든가 상처를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비하 용어이긴 해도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 맞고 또 저는 그걸 전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힘으로 노력해서 취업하고 능력 인정받아서 승급하고 연봉도 올랐는데 왜 저렇게 내가 공장에 다닌다는 걸로 내가 창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진심으로 의문이 들었죠. 또 그렇다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 돼서 형님은 결혼하자마자 그 대단한 승무원 자리 그만두고 집에서 놀기만 하시잖아요. 하면서 가정주부를 비하할 수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어차피 해봤자 형님은 오히려 자랑스러워 했을 거거든요. 왜냐면 제 속을 긁기 위해 올케 일 그만두고 쉬고 싶지 않아? 내 동생이 능력만 더 있었어도 올케도 공장 그만두고 집에서 나처럼 좀 쉴 수 있었을 텐데. 옛날에 동생한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할 걸. 미안해.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하곤 했거든요. 마치 모든 여자들이 다 결혼 잘해서 집에서 가정주부를 쉬는 걸 원하는 것처럼 본인이 모든 여자들의 꿈을 이룬 것처럼 말이죠. 그냥 시야가 좁고 뭐든 본인 좋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세상 편하고 잘 사는 것 같더니 과시는 결핍에서부터 온다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였죠. 형님이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기다가 시험관으로 겨우 임신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형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다음해 초여름에 출산을 했고 태어나자마자 아이 사진만 SNS에 수십 장을 올릴 정도로 형님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만 100명이 넘게 부른 돌잔치에 100일 기념 사진집도 따로 제작을 하고 저만 보면 그렇게 올케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애부터 낳아. 애 낳고 나니까 세상이 다 무지개 빛으로 보여. 라는 훈수도 숨쉬듯이 했어요. 난 벌써 애가 커서 여자친구 사귀거나 결혼한다고 여자 데려올 날이 무서운 거 있지? 우리 예쁜 아들 어떤 여자가 데려갈지. 나 진짜 주책이지? 네, 좀 주책인 것 같아요. 윤수 아직 이빨도 안 났는데 형님은 벌써 결혼식을 생각하세요? 아유, 그래. 옳게는 모르겠지. 알 리가 있나. 나중에 애 낳아봐. 아마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걸? 만약 형님처럼 되면 그냥 안 낳고 살래요. 뭐, 나 쏙 빼닮은 예쁜 자식 낳았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더니 조카가 태어나고 반년도 안 지나서 형님이 좀 의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주 조카를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그게 딱 한 번의 부탁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안 될 때는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께도 덜컥 기저귀랑 분유만 놓고 맡기고 가서 시아버지께 연락을 받은 남편이 저희 집으로 조카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봐주는 건 뭐 가족 사이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저희 집에 온 조카 엉덩이에 땀띠나 쓸린 자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또 주말 아침부터 애를 시아버지 댁에 맡기고 갔다고 해서 제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갔었어요. 근데 조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엉덩이 쪽에 심한 습진이 나 있는 겁니다. 왜 애들 원래 기저귀 발진이 잘 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발진이 아니고 좀 심하게 부어오르고 애도 울어서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저는 그런 갓난 아이를 처음 보는 거니까 더 무서웠죠. 조카를 데리고 병원 진찰을 받는데 병원에서는 아이 의료 기록 같은 걸 물어도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형님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죠. 일단 병원에서는 아토피라고 해서 연고를 처방받고 왔는데 저한테 연락을 받은 남편이 바로 시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저하고 남편이 돌아가면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와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밤 9시가 돼서야
애 데리러 왔었어요. 누난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애 맡겨놓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매형은 출장이라며. 매형한테 들어보니까 윤수 아토피 있다며. 왜 그걸 말도 안 하고 발을 연고도 안 주고 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필수적인 것도 안 알려주고 애만 맡기고 가면 다야? 내가 좀 깜빡했어. 원래 발에는 연고 있는데 애 기저귀 가방에 넣는 걸 깜빡했다고. 올케가 병원 데리고 왔으니까 해결된 거잖아. 왜 그렇게 열을 내? 야, 나 네 누나야. 형님, 제가 병원에 윤수 데리고 갔다 온 게 다가 아니라 가니까 선생님이 윤수 발진 자국 보고 약 제대로 안 바른 것 같다고 하던데 집에서도 잘 안 챙겨 발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올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아들 아픈 거 신경도 안 쓴다. 뭐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형님도 잘 아시네요. 형님이 신경도 안 쓰는 거.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 네가 애를 키워봤어? 그만해라. 그만해. 애 발진 가라앉았으니 됐지. 뭘 그렇게 싸워들. 그만해. 다채롭게 상식 이하인 형님을 상대하는 것만큼 속이 터지는 게 바로 그런 형님을 그저 오냐오냐 감싸주는 시아버지를 보는 일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아버지께서 유독 형님에게 약한 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어떤 어처구니 없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얘기를 해도 그저 허허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께서도 형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아버지께서는 딸인 형님이 엄마 없이 산 걸 늘 미안해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성격이 좀 모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형님에 대해 불만을 말하면 너무 그러지 마라. 걔가 보고 자란 애미가 없어서 그런 거지 라고만 하셨대요. 믿는 도끼에도 발등이 찍히는 마당에 주변에서 믿지 말라고 뜯어말리던 도끼를 믿었으니 찍히는 건 나무가 아니라 발등. 그것도 무수한 사람들의 발등이었어요. 조카가 태어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형님이 이혼을 당했어요. 하루는 밤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갑게 받았다가 이내 뭐라고요? 누나가 뭐요? 라고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형님이 조카를 데리고 짐을 챙겨 시아버지 댁에 왔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람 피웠던 걸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저는 놀랍긴 했지만 못 믿을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 가지가지한다 그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형님은 바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바람 증거도 잡혔는지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당해서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위자료도 청구받았다고 했어요. 지 인생 지가 말아먹는 건 상관없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말아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가족의 인생을요. 형님은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를 줄 돈이 없다고 시아버지를 찾아와 밤낮 없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고 남편은 절대 누나한테 그 돈 다 퍼주지 말라고 시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심지어 저도 시아버지께 아버님 지금 도와주시면 아버님이 평생 형님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렸는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그저 예뻐하는 법.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이었던 형님의 이혼 비용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크게 좌절을 했어요. 뭔가 시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좀 잃은 것 같다고 할까요? 이혼당한 후에 그 바람났다던 남자하고 좀 사는 것 같더니 2달 정도 같이 살다 나와서 시아버지 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인생 망했다고 시댁에 술을 박스로 쌓아두고 마시더니 또 아니라고 혼자 애 잘 키우면서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당장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그렇게 공순이라 개무실하던 제게 올케 그 공장에서 돈 많이 줘? 한 달에 시간 오래 일하면 그래도 300은 버나? 라고 저를 떠보는 겁니다. 제가 왜요? 일해 보시게요? 하니까 또 지 자존심에 공장은 아니었는지 아니다. 그래도 공장은 아니지. 라고 해서 저도 그래요. 더 간절해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뭐든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제 현실을 알게 됐나 보다고 저도 남편도 또 시아버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개뿔. 형님은 아직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었네요. 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먹을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거의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6시 40분 정도였고 남편은 집에 7시 반 정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이 오기 전에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 밖에서 웬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네 집애가 저렇게 우나 하고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어째 애 우는 소리가 마치 바로 앞집에서 나는 것 같았고 또 아무도 달래주지 않는지 우는 소리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라? 앞집에는 애를 안 키우거든요. 저희 집 앞집에는 나이 지긋한 노부부께서 사시는데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한 번도 그 부부의 자식이나 손님이 애를 데려와서 저리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주방을 나와서 현관문 가까이 나가는데 울음소리가 커도 너무 컸습니다. 이건 앞집에서 우는 소리도 아니고 저희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혹시나 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문 앞에 뭐가 걸려서 밀리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빼는 순간 저는 그냥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전래동화나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외출용 아기 요람. 그게 저희 집 문 앞에 있고 그 안에는 얼굴이 빨갛게 익어 울고 있는 조카가 있었어요. 윤수야! 저는 놀라서 조카를 안아들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다 인지하기도 전에 일단 조카를 안아들고 달래면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애가 여기 있다는 건 누가 놓고 간 건데 당장 쫓아가야 했으니까요. 정신없이 아파트 현관을 뛰쳐나갔고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엄마 잃은 어린애처럼 두리번거렸는데 역시나 저 멀리 낯익은 뒷모습이 걸음을 재촉하는 게 보이더군요. 아, 형님! 아파트 단지에 울리는 제 목소리에 쫓기는 사람처럼 가던 뒷모습이 뒤를 돌아봤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는데 형님은 조카를 안고 있는 저를 보고 고개를 몇 번 숙이고 손을 흔들더니 그대로 줄행랑을 치더군요. 저는 조카를 안고 형님을 뒤쫓아갔지만 우는 애를 안고 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형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자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올 때는 인식도 못했는데 남편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뛰는 게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집에 가서 밖에 있던 요람을 들고 들어왔고 휴대폰으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무슨 받질 않는 겁니다. 부재중 전화를 30통 이상 했는데 작정을 한 건지 받지를 않아요. 착잡한 심정으로 좀 진정이 돼서 잠든 조카를 보다가 그때 요람 안에 있던 작은 종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이 다 울렁거리네요. 성의 없이 찢어진 종이 조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옳게, 일단 갑작스럽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근데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게 가족밖에 더 있어? 재민이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재민이 와이프도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데 친언니 부탁이다 하고 들어줬으면 해.
어차피 올케도 곧 있으면 애 낳을 거잖아. 다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매달 20만 원씩이라도 기저귀값 꼭 보낼 테니까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우리 윤수 별탈 없이 잘 부탁할게. 우리 윤수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 알지? 때 되면 내가 연락 따로 할 테니까 괜히 나 찾지 말고. 그럼 땡큐 앤 쏘리. 이걸 읽고 바로 욕부터 나왔습니다. 진심을 다해 쌍욕이 입안에서 터져 나왔어요. 퇴근을 한 남편은 제 곁에 있는 조카와 제가 꾸겨서 던진 종이 쪽지를 펼쳐서 보더니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안하고 창피했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찾아갔어요. 경찰은 쪽지도 남겼고 자의로 떠난 거기에 크게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그날부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주변 지인들까지 수소문하고 도움을 받아서 형님을 찾으러 다녔지만 이미 일하던 것도 며칠 전에 그만뒀고 시아버지 집에서도 필요한 짐만 쏙 뺀 상태더라고요. 마치 원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사라졌는데 형님을 찾는 것도 찾는 건데 조카를 돌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 어린 걸 어린이집에 맡기겠어요? 학교에 보내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나 저 둘 중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때 저희 형편에 매일 시터를 쓸 수도 없었는데 끝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도 그렇지만 특히나 남편이 저희 어머니 앞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죠. 제 시누이가 제게 애를 맡기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는데 남편은 절로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휴, 이 어린 걸, 아이고, 불쌍해라. 이 예쁜 게 눈에 밟히지도 않았나. 장모님, 진짜 제가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누나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자네가 그렇게 용서를 빌 게 뭐가 있어. 형제가 잘못하는 걸 일일이 다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됐으니까 일단 다른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네 누나나 찾아. 그것만 걱정을 해.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꽤 예쁨을 받는 사위여서 어머니도 남편에게 모진 말은 못하셨어요. 또 이게 남편 잘못이 아니기도 했고요. 아나무인 인성 쓰레기 같은 형제가 있는 게 어찌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날부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대신 낮에 조카를 돌봐주셨고 남편은 퇴근하면 휴대폰을 붙잡고 사방을 돌면서 형님을 찾아다녔습니다. 형님 예전 승무원 동기들과 고등학교 동창들 연락처까지 수소문을 해서 다 연락을 돌렸는데도 찾지 못했지만요. 퇴근하고 본가에 조카를 데리러 갈 때마다 남의 집에 어거지로 떠하는 건데 그래도 얘가 예뻐 보이는 걸 보니 나도 벌써 할머니 될 나이가 된 것 같네. 라고 애써 태어나고 괜찮은 척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속이 답답하고 죄송스러웠고 집에 가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형님을 찾으러 다니는 남편을 보면 또 속이 상해서 저도 함께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이 불현듯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습관처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뭔가 쎄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올케, 나야. 태어나게 나야 하고 말하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숨도 안 쉬고 따발총 마냥 쏘아붙였어요. 어디냐? 이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형님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을 하는 줄 아냐고. 연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뻔뻔한 인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재민이한테 괜히 나 찾지 말라고 해. 내가 어련히 돈도 보내고 우리 윤수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왜 사서 고생이야? 형님,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무책임하게 애 맡기고 잠적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형님은 재민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럴 거면 이혼한 애 아빠한테 맡기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도 싫고 애도 싫다고 위자료만 받고 이혼한 인간이 잘도 받아주겠다. 올케, 나 지금 올케랑 이렇게 실랑이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우리 윤수는 잘 지내? 올케랑 재민이가 잘 봐주고 있는 거지? 지금 목소리 못 듣나? 형님은 윤수 목소리 들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윤수 잘 못 보고 어디 하나 다치게 하면 형님 당장 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애 걱정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애 안부를 묻고 있는 게. 됐어. 올케, 그런 말 듣기 싫고. 아무튼 윤수한테 아무 일 없으면 됐어. 나 곧 윤수 찾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고생해. 알았지? 내가 다 우리 윤수랑 행복하게 살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괜히 나 찾겠다고 방해하지 말고 그냥 좀 잠자코 기다려. 그럼 나중에 찾아보니 형님이 제게 전화를 건 발신번호는 서울에 있는 한 공중전화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어선 안 될 인물이 본인만 믿고 잠자코 기다리라는 말을 어찌 믿나요? 그때부터는 남편도 기한 없고 소득 없이 형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에 지쳤고 조카는 그냥 정이 들어서 저희 부모님 손주나 다름없었어요. 시간이 무섭게 흐르고 이제는 형님이 나타난 다음 일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 때쯤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걸리고 한 달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얼굴이 돼선 뒷목을 잡을 기세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지금 말하고 그걸 왜 알려줘요? 왜 또 누나를 믿냐고요? 왜? 붙들고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남편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남편 휴대폰 넘어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걸 어쩌면 좋냐? 라고 서러운 목소리로 한탄을 하는 시아버지에게 그날 낮에 사라졌던 형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정육점으로 찾아온 형님에게 당장 네 동생한테 연락해서 손자 찾아가라고 했지만 형님은 당장 돈 문제만 해결되면 갈 거다. 그래서 그런데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시아버지께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는 형님에게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통장에 있던 내 돈을 몽땅 빼갔다. 내 돈 몇 푼 없는 예비 현금을 몽땅 가져갔다고. 시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나간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몇 시간이 흐른 뒤에 시아버지는 본인 카드에 있던 돈 3천만 원이 모조리 없어진 걸 알았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전 재산, 어떻게 보면 노후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돈을 몽땅 가로채간 형님. 이제 와선 그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일말의 염치나 양심이 없는 건 아닌지 싶었네요. 남편은 일단 믿어던 딸에게 돈을 모조리 뺏긴 시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당장 땡전 한 푼 안 남은 시아버지는 그 큰 현금을 털렸다는 충격과 딸에게 눈뜨고 배신을 당한 좌절감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남편과 저는 상의 후에 시아버지께 현금 5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일단 이 돈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위로금으로 보내드린 거죠. 누구에겐 월급이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만 저와 남편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눈에 초점도 없어진 시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으니까요. 또 그 돈을 드리며 시아버지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형님에게 문자 한 통만 날라와도 바로 저나 남편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이죠. 남편이 시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누나한테 크게 당해보니 아셨죠 이제? 누나 지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왜 아직도 감싸주시냐고요. 누나는 아버지나 내 보호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누나 좀 놔요. 아버지 이러는 거 누나한테 하등 도움도 안 되니까. 라고 말했고 시아버지는 그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건 그런 보람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통장이 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통장을 턴 당사자가 다시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시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시아버지께서 받은 문자에는 눈이 돌아갈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재혼하게 될 상대 부모님이랑 상견례를 하기로 했으니 아빠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걱정도 말고 내가 이틀 뒤에 보내주는 식당 주소로 정해진 날짜랑 시간에 오면 된다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장 입고 오고 꼭 재민이나 올케 몰래 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애 버리고 도망가서 재혼 상대를 구했답니다. 무슨 필요 없는 휴대폰 버리고 나가서 새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답장을 하냐는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알겠다는 문자를 보내게 했고 시아버지께는 누나에게 상견례 날짜와 시간, 장소가 문자로 오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틀 뒤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서초에 있는 일식집 주소와 날짜, 시간을 보냈고 또 마지막에 재민이랑 올케한테 말 안 했죠?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가야 했는데 어쩌면 형님에게는 지옥이 될 상견례 당일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어요. 혹시 형님이 저희 차를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저희 부모님 차를 가지고 갔고 약속 장소인 일식집 앞에 우선 시아버지를 내려드리고 저희는 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좀 지나가니 저 멀리서 형님이 어떤 남자의 손을 붙들고 시아버지를 향해 가는 게 차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어서 말소리는 안 들렸는데 그 거리에서도 형님이 남자 앞에서 시아버지를 껴안고 웃으면서 가증을 부리는 게 보였습니다. 곧 있어서 셋은 일식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와 남편도 차에서 내려 조카를 안고 일식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에 형님의 이름을 대니 일행이 들어간 방 번호를 알려줬고 그 방 번호가 붙은 미닫이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솔직히 방 안내를 안 받아도 될 뻔했어요. 문 밖으로 형님 특유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곧 방 밖으로 말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코스로 5인 예약을 했는데 괜찮으실까요, 사돈어른? 아, 그걸론 양이 좀 적을 것 같네요. 어머, 아빠, 코스 양 많아요. 원래 많이 드시지도 않는 분이 좋은 날이라고 과식하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더 올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더 올 사람이요? 그리고 그때 그 더 올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 그리고 조카 말이죠. 지금도 아쉬운 게 마음 같아선 들어가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어야 했어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 형님의 표정이 가관이었거든요. 눈앞에서 본인 몸통만한 말벌집을 발견한 사람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죠. 형님, 어떻게 이 좋은 날 저를 초대 안 할 수 있으세요? 아버님이 불러주셔서 망정이지. 축하도 못 해드리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러게 누나, 어떻게 제일 중요한 사람을 잊을 수가 있어? 그치 윤수야? 엄마 너무하지? 놀란 건 형님뿐이 아니었죠. 맞은편에 있던 재훈 상대와 그 부모님도 저를 한번 보고 형님을 한번 보며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누나? 지영아, 저분들은 누구시니? 너 남동생이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니? 네? 아, 네, 맞아요. 제 동생인데, 아유, 너 한국 들어왔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는 법이 어딨어. 누나 심장 떨어지겠다. 지영씨, 동생 한국 온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미국? 누나, 나 말고 다른 동생 또 있어? 나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오고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데?
그치, 여보? 그러게. 그건 그렇고, 형님, 오랜만에 만난 윤수한테 아는 척도 안 하세요? 저는 조카를 안고 형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 발자국 다가갈 때마다 형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물면서 눈으로 제게 제발 오지 마, 제발!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는데 자아라면 울겠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에 대고 말했어요. 어서 오랜만에 보는 아들 안아보셔야죠. 윤수야, 엄마야. 뭐? 아들? 아니, 아들이라니, 누구 아들? 제가 조카를 형님 앞으로 보이며 아들이라는 말을 내뱉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 상대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고 아버지는 본인도 모르게 테이블을 쾅 하고 치며 되물었어요. 지영이 너,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들이라니? 지금 그 애가 네 아들이라는 거냐? 어? 지금 네 올케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고? 석현아, 너 저거 알고 있었어?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얼른 말해. 엄마 속 뒤집어지는 거 보기 싫으면. 저도 몰랐어요, 진짜. 지영 씨, 당신이 설명해. 정말 그 애, 당신 애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세 사람 앞에서 눈앞에 아들을 안지도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있던 형님은 아래턱만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명 겨드랑이 아래도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꿀을 입에 털어넣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만 있으니 속이 터지겠는지 상대 측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먼저 말했습니다. 됐어. 이 결혼 없던 거로 해. 이 무슨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가자, 너 일어나.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을 다 겪네. 너도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와? 제정신이야? 자리를 털고 일어난 부모님이 나가니 그 뒤를 따라 나가는 남자를 형님은 뛰쳐나가 절박하게 잡았습니다. 석현 씨,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너 이미 다 말했어. 이 뻥끗 못하고 멍청하게 앉아만 있을 때 이미 네 죄, 네가 다 말한 거라고. 남자가 형님에게 붙들린 팔을 털어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더니 말문이 터졌는지 다시 저희가 있던 방으로 들어와서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 내가 이것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이래? 딸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좀 잘해보려고 불렀더니 저것들을 금붕어 똥마냥 달고 와요? 정신을 차려? 누나가 무슨 정신을 차려? 있는 자식 없는 척 속이고 재혼하는 게 어떻게 정신 차린 인간이 할 짓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내 애까지 이용해서 날 엿먹여? 내가 너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악을 쓰면서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는 형님의 고개는 이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갔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형님의 뺨을 때리셨거든요.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맞은 형님도 놀라서 털썩 주저앉더니 멍하니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너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만약 엄마 없이 나 혼자 딸을 키워서 다 내가 모자라서 애 성격이 삐뚤어진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 내 마음이 오히려 널 사람으로도 못 만들었어. 정신을 차렸다고? 네가? 너 정말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나나 내 손주, 네 동생 앞에 나타나지도 말어. 너 같은 거한테 내 손주 맡기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키우려니까. 아빠, 윤수는 엄연히 내 아들. 시끄러. 너 진정으로 정신 차리고 나나 네 동생
그리고 유리하고 네 아들한테 용서 빌기 전까진 나타나지 마. 네 잘못 인정하고 가족한테 그 정도 용서 구할 용기도 없고 염치도 없으면 정신 차린 거 아니야. 너 정신도 못 차리고 또 나타나서 이 난리 치면 네가 애비 카드에서 돈 빼간 거 고소할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네가 마지막으로 너 믿어준 애비 속인 벌 받게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거 무서우면 정신 차리기 전에 절대 찾아오지 말고. 재민아, 유리야, 얼른 가자. 아빠. 입을 꾹 다문 시아버지는 형님이 아무리 부르고 매달리고 저희가 탄 차를 따라와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으셨어요. 놀라시겠지만 이게 벌써 2년이나 지난 이야기예요. 물론 그날이 있고 나서 형님이 시아버지 댁이나 정육점, 저희 집에도 찾아와서 본인 파혼을 책임지라고도 했고 또 조카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너 같은 건 애미 자격도 없다고 정육점 앞에서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근데 형님도 그렇게 찾아와서 아들 얼굴 보여달라 했지만 솔직히 그것도 다 쇼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형님에게 이 소리를 했더니 아무 말 못했거든요. 형님, 그렇게 윤수 보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내 친아들 동생 부부가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고. 그럼 저희가 윤수 형님한테 고이 보내드릴게요. 못하겠죠? 그럼 데리고 가서 형님이 키워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얼굴만 보고 가면 끝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아예 데리고 가서 혼자 키워야 하니까. 진짜 윤수가 보고 싶고 엄마로서의 권리 주장하고 싶었으면 벌써 친모로서 법대로 했겠죠. 근데 형님이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입 한 번 못 대고 눈알만 굴리는 형님에게 그러니까 애를 진정 엄마로서 책임질 생각은 없고 예쁠 때 얼굴만 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그 생각 바뀌기 전까지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요. 그게 형님이 윤수한테 일말의 엄마 노릇 하는 거니까. 그 후로 직접 찾아오진 않았지만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술 먹고 취해서 윤수 좀 바꿔달라고 윤수 목소리 듣고 싶다는 곡소리를 했어요. 그럼 전화 남편이나 윤수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고 끊어버렸고요. 이것도 작년 초까지만 이랬고 지금은 그마저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후련하고 그저 제 조카만 불쌍할 따름이었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형님 따귀를 때리며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는 말은 진심이셨어요. 정말 저와 남편에게 조카를 데려가서 직접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나이도 나이지만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리고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조카가 형님 손에 크는 건 절대 반대였기에 차라리 조카에게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친엄마라는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조카에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카는 지금도 저희 집에서 외삼촌과 외숙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더 큰 조카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일단 지금은 조카가 어린 시절을 가족 품 안에서 행복한 추억만 가득 쌓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조카에게 동생이 생길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임신 13주 차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그리고 조카에게도 저하고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해요. 부디 저희 가족이 앞으로 별탈 없이 그저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길 기도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저 사랑만 받고 살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